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국민의당이 창당합니다. 창당 장소는 대전이라고 하고요. 지도체제는 안철수 천정배 공동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 이렇게 삼두마차 체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관계는 그런데요. 이제부터라는 생각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나타났던 컨벤션 효과가 서서히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이란 말인데 어쨌든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변화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상돈 교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그 지카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 직화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네. 지카죠, 그죠? 직한. 예.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어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이죠. 이 세계보건기구가 그 중남미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그 세계보건기구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저지하기 위한 그 국제적인 연대를 이제 촉구를 했는데요. 이 국제적인 연구와 도움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단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그러죠. 이 소두증 현재 그 브라질에서만 4천여 건의 그 사례가 확인됐고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파나마, 멕시코 등 그 중남미 국가 22개 국가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일부 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소두증 그러니까 뇌가 작은 아이를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임산부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새 뭐 이제 서울 때 또 외국들 많이 나가실 텐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남미 지역 여행은 좀 삼가하는 게 특히 좋겠죠.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 네. 가정을 했다면 자 쟁점법은 처리를 위해서 오늘로 예정됐던 당정청 회동, 여야 회동 모두 무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와 그 정부, 예. 새누리당 오늘 그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이제 그 협의가 됐지만 취소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3자 간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이제 들었다고 하네요. 또 오늘로 그 연기됐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그 여야 대표 그리고 그 원내대표 회동도 취소가 됐습니다. 역시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예. 이 새누리당과 그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일정을 이유로 회동 불참을 이제 통보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더민주 측은 오늘 오후 일정이 안 되니까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새누리당과 그 정의당 측은 만찬 계획은 없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죠. 참 이게 wish for thinking 주관적 희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어떻게 소통이 안 되면은 이게 만찬을 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는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가 엇갈립니까? 글쎄 말이죠. 참. 이나저나 우리 섭외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만날 줄 알고서 준비해놨는데. 자, 그리고 정부는 어제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국회에 관련한 담화였었죠. 그렇죠? 네. 이일호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 이제 취임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뭐 이런 이제 그 담화에서 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 이러면서 그 쟁점 법안 처리를 요청했고요. 예. 기자들과 그 뒤에 이제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국회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국민 여론에 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원샷법이라고 얘기하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거니 정의화 의장의 그 직권 상정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그 더민주 소속인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렇죠. 네, 새누리당이 그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또 그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더민주 측이 일단 우회로를 찾은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 직권상정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원내대표 간 그 합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법사위에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의를 보인 만큼 새누리당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게 됐다고 그러죠. 예. 물론 이상민 위원장이 이제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당의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 합의 파기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도 비슷한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기할 합의는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더민주 쪽에서 파기한 게. 네, 뭐 여야가 다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중앙당을 창당하는 국민의당.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체제가 공동대표체제 모양이죠? 네, 어제 오후까지 지난한 이 토론을 좀 벌였다고 그러죠? 예. 네, 안철수 단독대표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공동대표 체제로 가되, 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예. 그 절충안을 마련을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이 두 대표와 그 김한길 의원 이 3인 체제를 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성식 전 의원 그리고 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지도부에 좀 포함이 됐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뭐 어떤 공약이에요? 네,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 경제 이런 그 삼각축으로 이 분배냐 성장이냐의 그 이분법을 넘어서 이 둘을 조화시켜 그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공정경제 목표로는 그 청년 일자리 그 70여 명 개 창출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인상,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등 그 비정규 대책 등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선도경제로는 이 신산업 육성과 혁신 중소기업 집중 육성 그리고 그 네트워크 경제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과 도시와 농촌의 그 상생을 도모하는 예. 이 푸드 플랜 등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이른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연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도 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사드 배치, 어떤 입장이신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금은 한번 우리도 이제 고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북한의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좀 입장의 변화가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대북 제재 수단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방법은 뭐 우리도 그러면 핵을 만드냐. 지금 당장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예. 사실 이 핵무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사드가 사실은 이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북핵 문제에 대한 역할을 주문하는 압박 수단으로서의 사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네, 미국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미국도 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실 몰랐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미 말을 했고 미국 정부가. 그런데 이 4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도 틀려진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어떻게 하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양측은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지점이고 아하. 다만 중국에서 반대가 많다.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중국에선 적극적으로 그 북한의 핵 포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신냉전 시대 얘기까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반발이 큰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중국의 반발을 무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예. 이 사드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과민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예, 이제 탐지 부분에 있어서 좀 중국 부분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이제 외교적으로 중국을 많이 설득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거는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가 이 북핵 문제라든지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하지만은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보통 야당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뭐 실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효력 부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하게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무기 자체에 대한 이 방어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효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그 외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북한이 지금 막 우리를 또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이 핵을 지금 만들고 핵실험하고 이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데 그 부분은 딱 잘라놓고 얘기를 안 하고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갖다가 지금 배치하냐 한국에 배치하냐 안 배치하지 않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게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누가 지금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에. 그러니까 요즘 제가 동네를 다니면 왜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막걸리냐 막 이러시거든요. 사실 지금 북한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이게 효력이 없으면 사실은 효력이 없으면 이 사드에 대한 효력이 없다면 중국이 왜 그렇게 심하게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 자체의 효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하는 그런 외교적인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모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께서 어떤 지점을 말씀하는지 먼저 그거를 정확하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협조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늘 야당이 중요하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게 여당의 몫이고. 근데 지금 야당이 이런 부분을 놓고 국가의 미래를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대표자하고 그렇게 협상하고 해도 거기 가서는 그 한 분이라도 야당이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협상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다음에 아무런 책임도 아무도 안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게 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야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샷이다 북한 인권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지금 되는 현재 거. 우리가 이 사드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법 가지고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국민 여론은 굉장히 높은데도 야당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내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맨날 그거 핑계를 대시잖아요.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다.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핑계를 대고 아무런 책임 안 지고 그냥 오늘 많이 협상해도 내일이면 종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야당 설득 부분은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국방위원회 위원이시죠.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회 국방위원 소속이시죠. 육군 대장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군기 의원입니다. 예, 백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저는 뭐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국방부 장관의 답변,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우리가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제 다임 요소, 즉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능력이나 지원 능력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예. 그다음에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지금 의원님께서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이런 부분에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건 결국은 중국의 반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지금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북핵 문제에 대비해서 KAMD나 예. 킬체인 또 MSAM, LSAM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 군사적으로 그와 같은 경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죠. 그래서 사드 자체를 우리가 뭐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 당에서는.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핵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의 한 수단일 뿐이죠. 저 KMD나 킬트윈 말씀하셨는데 네네. 일부에서는 이번 북핵 문제를 감지를 못했다. 북핵 실험을. 예? 네. 이런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킬트윈이나 KMD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성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에 관한 얘기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사드도 그게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는 그걸 탐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 사항은 우리 킬체이나 KAMD나 사드가 가지고 있는 제한 사항을 똑같이 같이 공유해요. 그렇다면은 아까 백 의원님께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북한의 핵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핵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보유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KAMD나 킬체인 체제하에서 LSAM이나 MSAM을 개발하고 있지만 예. 고고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드를 갖다 놓으면 더 완벽한 방어 수단을 좀 보완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뭐 저는 검토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측이 반발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우리가 종말 단계에서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이제 격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 단계라는 게 우주에 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격추하는 걸 종말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이제 문제인데 예. 그것도 일부 조정을 하고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 중국에 큰 위협을 주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예. 결정적으로 뭐 중국에게 중국을 뭐 공격한다든지 중국의 어떤 그런 것에 군사적인 것에 관여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이제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찌 보면 패권 다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것이 이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우리 백 의원님께서는 대장 출신이시니까 포스타 출신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이게 장소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를 만일 배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에 이것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이게 뭐 굉장한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맞죠. 예. 강면적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북한은 미사일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다면 어떤 것이 핵이 지금 탑재되어 있나 하는 것들은 지금 구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 지역을 사드 한 무기체계 가지고 전체를 다 방어하고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뭐 한반도에서의 그 기지의 배치 문제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탐지할 수 있는 범주가 한 200km 이상이 되니까요. 예. 네.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민가하고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장소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뭐,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긴박한 사안이 있을 때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쓰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 의원님 의견으로는 KMD나 킬트이나 우리 나름대로 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비용 면에서 중첩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군사적 측면에서의 사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고도를 하나 더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비용대 효과면서 얼마나 우리가 효과가 있겠느냐. 아하.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뉴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공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7시 38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서서히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청담대교 양방향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역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방향 이동하는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강변북로에서 현재 이 청담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량들 성수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도 동부간선도로 남부 구간 도심 진입하는데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쭉 밀리고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당이 오늘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서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공동대표는 안철수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 둘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요. 선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은 김한길 의원이 맡게 됐는데요. 자, 선대위원장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물망에 오른 분이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인데요. 자, 이 교수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대위원장 제안 받으셨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뭐 그런 보도가 있었고, 예. 그러나 이제 근래에 그 의원분들 몇 분 또 제가 잘 아는 몇 분들이 좀 거기 좀 참여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저도 또 지금까지 칼럼 등등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요? 제3지대 정당에서 한국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등등등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른 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요? 예. 그리고 또 현재 국민의당이 좀 처음에 국민들의 기대는 컸는데 현재 이렇게 좀 정체가 돼 있다. 정체가 돼 있고 예. 참 그래서도 저도 이렇게 그냥 남일처럼 볼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좀 힘을 보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은요. 네. 예? 지난번에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셈이에요. 예? 각 정당으로 다 가시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야당, 더불어민주당 가시고, 우리 이상돈 교수님 또 이제 국민의당 가시면은, 이게 무슨 인큐베이터네요, 인큐베이터, 그죠? 글쎄요, 다 큰 사람들이 인큐베이터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혼돈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아니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아까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정체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떠나서,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돕는 게 명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요? 네. 그냥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은 지금 말하자면은 여당 같은 경우는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봤던 것이고 현재 제1야당 같은 경우도 저렇게 경직적인 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걸 많이 표현을 했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이번에 당이 좀 사실상 대분당은 아니지만 소분당 된 거죠. 네, 이렇게 된 입장에서는 제가 현실 정치를 참여하지 않으면 몰라도 참여한다 같으면은 저는 당연히 좀 국민의당의 힘을 좀 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이 예전에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그죠?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극렬히 반대했는데 이번에 김종인 씨가 들어갈 때에는 반대가 별로 없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예? 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그때는 예. 뭐 제가 좀 돌이켜 보면은 예. 저도 좀 간과했고 또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 당시 원내대표죠. 간과했던 것은 그 당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정치개혁 과제를 뭐 제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간에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는 게 게 제일 중요했죠. 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가 구상했던 비상대책위 구성으로 볼 때 그런 그 전당대회 규칙이 아마도 이른바 주류한테 말하자면 친노 주류한테는 불리하게 될 것이 아니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건 그 당시보다는 나중에 상황이 끝난 후에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상돈 교수님은 굉장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움직였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경험을 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가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도 뭐 방송에서 그런 말을 예. 그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이 예. 좀 컸다고 봅니다. 네. 그 당권에 관한 것이죠. 당권 그 당시 이제 당권이 어디로 가는가는 총선의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요? 그렇죠. 뭐 제가 공천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 당시는 이게 뭐 선거는 멀지 않았습니까? 당을 좀 수습하고 예. 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비상대책위원회는. 예. 돌이켜보니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컨벤션 효과의 약발은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서서히 빠지면 다시 국민의당에게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현재 좀 뭔가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정당,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휴전 상태인지 이렇게 돼 있고 두 개의 야당이 상호 간에 좀 비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나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좀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우리가 나서면은 어떻게 하겠다, 왜 우리가 나서야만 되느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전달해야만 국민의당이 다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선거 끝나면 전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선거 끝나고요. 선거 전에는요? 선거 전에는 현재 좀 이게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확한 속사정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느냐의 여부가, 물론 이게 뭐 돈 때문에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물론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데, 지구상에 돈 안 드는 선거는 없습니다. 돈 적게 드는 선거는 있죠. 근데 어쨌든 돈은 들게 마련인데, 그래도 국고보조금 받으면은 좀 더 선거를 원활히 치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원내교섭단체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데 너무 급급해서 어떤 당의 이미지랄까 또는 당의 기본 방향을 훼손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뭐 내려놓고 또 던져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원내교섭단계 되면은 예. 총선 전이라도 어떤 나중에 법안 협상이 뭐냐 입지가 좋죠.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학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새판을 짜서 우물에 빠진 정치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한다. 이 발언 가지고 야,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에 이 안철수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이상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해석이 나올 만하죠. 새판이라는 것은 기존 양당 체제로서는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사실 손학규 전 대표는 기존 체제 말하자면은 여야 거대 두 개 정당의 뭐 기득권 세력이랄까요, 주류라 그럴까요? 거기에 의해서 몇 번씩 좌절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그런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이걸 타파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치가 발전이 없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여기서 일어설 수 없다. 막 그런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손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당이 좀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을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다지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리죠. 예, 김종인 위원장 잘 아시잖아요. 일도 오래 같이 하시고. 이분의 능력으로 못 바꿀 거라고 보세요? 저도요. 그게 이렇게 바꾼다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박사께서는 작은 소선거제에서는 제3당은 안 된다. 그래서 있는 야당을 고쳐서 우리나라를 바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윤여준 전 장관이나 또 박영선 의원 같은 이번에 잔류하기 전입니다. 한 1년 동안에 생각과는 좀 달랐죠. 네, 그런데 김정일 박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 어떻게 표현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저도 참 뜻밖인데요. 과거와의 전쟁에 잡혀있지 않습니까요? 이게 참 저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